네,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만나보는 인포맥스 인사이트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분은요, 미래에셋증권의 이용재 선임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월 19일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이 금융규제 혁신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증권형 토큰에 대한 이 가이드라인 관련된 의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시장에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증권형 토큰, 이른바 STO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증권형 토큰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STO가 무엇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STO는 그냥 쉽게 말하면 자본시장법상 명시되어 있는 증권이 여러 개 종류가 있거든요. 그 증권을 토큰의 형태로 발행한 것. 그러니까 금융위에서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형태로 만든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보면은 그냥 심플합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한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다 잘 아시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엔 다양한 권리들이 붙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증권이란 단어도 권리를 증명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권리를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게 디지털 형태로 만든 것을 그냥 증권형 토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기존에는 이제 증권형이냐, 뭐 증권형이 아니냐 이런 기준조차 없는 상태군요. 없었죠. 근데 이제 정부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증권형 토큰으로 그건 증권 토큰이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증권에 해당하는 건 그냥 증권이다, 토큰이든 뭐든 간에 그 권리의 속성을 보려고 하는 거지. 그 권리가 뭐 종이로 돼 있던 토큰으로 돼 있던 그거는 무차별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토큰이라 하더라도 그건 증권이다. 그래서 증권형 토큰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토큰을 발행하거나 코인을 만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냐 마냐에 따라서 회사의 사활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엄청나게 바뀌는 거죠. 어떤 부분이 바뀌길래 그렇게 됩니까? 토큰이 본인들이 증권형 토큰이라고 생각 안 하고 토큰을 발행한 케이스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사례인데 그게 증권으로 분류가 될 경우에는 그 자본시장법상 그 부여된 다양한 요건들에 저촉이 되거든요. 그걸 더 지켜야 되는데 하나의 증권이나 주식처럼 그냥 그렇죠. 왜냐하면 금융업은 전부 다 라이센스 산업이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증권을 발행한 케이스가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증권이라는 게 이제 증권이잖아요. 권리이고 권리라는 걸 증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뭘로 증명할 거냐라고 보면은 규제 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다양한 규제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증명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 증명 안 한 사람이 발행하면 그 증명 안 되네. 그렇죠. 미등록 발행업자가 되는 거죠. 되게 무서운 굉장히 거예요. 무서운.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증권성 여부는 누가 뭘로 어떻게 판단합니까? 증권성 여부는 심플하게 그냥 자본시장법상 많이 통용되고 있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같은 경우는 뭐 다 너무 명확하고요. 근데 명확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 이거는 한 번도 발행되지 않다가 뮤직하우라는 조각투자업자 사례를 통해서 이거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이 돼라고 금융위원회가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투자계약증권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야라고 이제 그게 이제 되게 상당한 이슈가 됐었고요. 그래서 투자계약증권이 왜 모호하냐면 왜 한 번도 발행되지 않았냐면 그 기준 자체가 정의 자체가 되게 모호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만들었냐면 그 다양한 지분증권,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 등등이 있는데 이걸로 발행할 수 없는 것들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해라라는 보완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모호해요. 이 투자계약증권의 정의가. 그래서 한 번도 발행되지 않았던 거죠. 왜냐? 이 앞에 있는 4가지로 다 발행할 수 있으니까. 굳이 충분하니까. 그래서 투자계약증권으로 안 나왔다가 이 조각투자업자들이 신종자산을 가지고 조각내서 투자자한테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그 과정에서 이거는 투자계약증권을 봐야겠다라고 보게 된 거죠. 이 4가지로는 안 되니까. 거의 쓰지 않던.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계약증권을 그러니까 어떤 게 투자계약증권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증권성 여부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이제 했던 하위 테스트
게 있습니다. 유명하죠. 예, 그 되게 유명한 케이스인데 그게 하위 테스트가 그 플로리다 오렌지 농장을 하는 그 하위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부지의 절반을 이제 투자자들한테 팔았습니다. 조각 내가지고 예. 팔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 50% 토지를 팔고 다시 우리가 임대를 할게. 그러면서 우리가 너한테 임대 수익을 줄게. 네. 그다음에 플러스 우리가 오렌지를 재배하기 때문에 오렌지를 재배해서 판매 수익도 배당해 줄게. 라고 배당이 하면서 되네요. 이제 그 50% 토지를 셀다운을 한 거죠. 예. 리테일 고객 투자자들한테. 참 참신한 생각이긴 해요.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참신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쪼개서 판다는 것도 그렇고 네. 배당을 준다는 그러니까 것도 조각 그렇고.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오래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스로 이제 어답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이런 것도 있어라고 하지만 이미 뭐 1940년대, 30년대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사례가 이제 투자계약 증권이다라고 판결이 났죠. 미국은 판례 위주니까 그게 1946년에 하위 컴퍼니가 했던 그런 계약, 그런 판매 행위, 그건 증권 판매 행위다. 아하. 그래서 그거는 투자계약 증권이다라고 판명이 났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하위 테스트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그 구조로 해서 투자계약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 거죠. 하위라는 애가 했던 거랑 똑같으면 그쵸. 그건 증권이다. 네, 라고 하위 보는 거죠. 판례. 어. 야, 하위 판례 있잖아. 그럼 이거 증권, 이거 투자계약 증권이야. 이렇게 되는 아하. 거죠. 그럼 일단은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이 SEC의 하위 네. 테스트 이걸 가지고 증권성 여부를 네네네. 판단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법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도 그런 그 하위 테스트를 준용을 해서 일단은 증권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공동 사업이냐, 예. 금전을 투자했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 주로 타인이 수행을 하는 거냐, 예. 그다음에 네 번째가 그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른 수익을 배당받는 거냐, 그럼 다섯 번째가 이익 획득의 목적으로 투자를 했느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네. 이 사실 이게 예전부터 이제 집합 투자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이렇게 네. 조각을 내서 투자를 하는 소셜 펀딩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생기고 있는데 네. 특히 토큰 업계에서 이런 게 이제 생기다 보니까 특히 자산으로 치부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STO를 제도화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STO를 제도화한다 뭘 네. 어떻게 구성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STO를 제도화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게 금융업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은 증권이기 때문에 금융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융업상 자본시장법이죠. 그 자본시장법으로 규제 정비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게 제도화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1월 혹은 2월 초에 나오는 그런 가이드라인, 예.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을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비즈니스를 해라라는 게 아마 1월 말 2월 초에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예. 그러면은 사업체들, 그러니까 뭐 조각 투자에서 플러스 알파로 가게 되면 거기서 토큰을 붙여서 토큰까지 거래하게 만드는 게 플러스 알파거든요. 예.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하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조각 투자업자들이, 신종자산 취급업자들이. 예. 그래서 이런 분들 플러스 이제 금융권, 뭐 증권사, 은행 이들은 다 되게 예의주시하고 있죠. 1월에 혹은 2월에 나온 가이드라인에. 네. 사실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말씀 주신 게 있는데 금융사들이 이 가이드라인이 확정적으로 나오기를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그 기존에 이런 거죠. 금융 상품만 할 수 없는 기초 자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증권으로 발행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케이스가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걸까요? 뭐 운동화 같은 것도 있고요. 뭐 한정판 굿즈 같은 것들. 아,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고 이게 뭐 개인 간 거래도 되고 심지어 개인 간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 그럼 이건 충분히 기초 자산으로 해서 소싱을 해서 금융 상품으로 만들만 한 건데 예. 이 네 가지 증권,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다르고. 요거로도 이제 안 되는 거죠. 예. 운동화를. 예, 할 그렇기 수 때문에 이제 뭐 또 기초 자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비클이 되게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밥그릇이 모자라는 거죠 이제. 새로운 밥그릇 하나, 야 이것도 써봐. 그래서 금융위가 예. 투자계약증권이란 거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써봐봐. 예. 이 비클 써봐봐라고 한 거죠. 그래서 금융위원회도 굉장히 이쪽에 보통 규제 당국은 뭐 하지 말라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많잖아요. 근데 예. 특히 토큰이니까. 이 투자계약증권 관련해서는 아마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입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계약증권을 우리가
금융회사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할 테니까 우리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한번 써봐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기회가 그렇죠. 열린다라고 볼 수 있는 금융회사, 거네요. 금투업자 입장에서는 특히 증권사 입장에서는 투자계약증권이 정의가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것들을 증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만약에 시작하면은 막 뛰어가려고 준비를 네. 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그쵸.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작년 말이었던가요? 그러니까 그 블랙락의 레리 네. 핑크 회장님도 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다가 STO 이거 네. 엄청난 먹거리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런 말을 한다는 걸 보고. 그 레리 핑크 회장이 이 사람은 전 세계 금융업을 자기 손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자지우지하는 사람이 자지우지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사람이죠. 내가 이 테마 띄우고 싶으면 그냥 그 사람 띄울 수 있어요. 왜냐? ETF로 그냥 만들면 되거든요. 네. 나 ESG 띄울 거야. 그럼 ESG ETF 10개 만들어내면 전 세계가 ESG에 다 몰려듭니다. 그만큼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되게 큰 회사인데 네. 말씀하신 작년 11월 말에 금융혁신, 새로운 금융혁신은 토큰나이제이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만큼 이제 시큐리티 토큰에 대해서 큰 가능성을 보는 거죠. 음. 실제로 블랙락 같은 경우는 이건 약간 주제 약간 벗어나긴 한데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이는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에 패깅된 코인이에요. 같은 가치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밑에는 그 뒤에는 이제 담보된 자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블랙락이 운용을 해요. 맞아요. 예, 네.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의 그 담보 자산 운용은 블랙락이 하고 있습니다. 뭐 피델리티가 수탁을 한다는 얘기도 네.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어쨌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레리 핑크 회장님이 STO를 콕 집어가지고 네. 향후의 금융혁신 요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저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많은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토큰화돼서 투자계약 증권 토큰을 통해서 이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화 되니까 우리가 증권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부수 거래나 그쵸. 이런 거 복잡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자면은 오퍼레이션 뭐 상- 주식을 샀는데 그날 바로 오지 않고 뭐 며칠 있다 오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중간 과정이 있을 거고 네.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중간 과정이라는 것이 해줌으로써 수혜를 받는 회사들이나 기관들이 그쵸. 있기 때문에 밸류 체인도 있죠. 이 관계가 STO라는 것이 되면 네. 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율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이 좀 혼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을 그러니까 금융 엔드 유저와 그러니까 기초 자산과 실제 엔드 투자자 사이에 다양한 밸류 체인이 있잖아요. 유통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뭐 중간에 유통망? 일을 해주는. 근데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서 또 수수료를 받아가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 기관들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스트림라이닝 되면서 이제 간소화되면서 사라질 수 있는 리스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들과 또 협의도 필요하고 뭐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금융위가 이례적으로 좀 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제가 볼 느낌을 때는 말씀하셨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쪽 관련된 변화나 이런 것들을 좌시하지 않겠다. 좀 아. 할 거면 우리가 좀 잘 쓸 수 있도록 마련해 줄게. 약간 이런 네. 느낌. 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얘기로 다시 돌아보자면 이제 우리 국회에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당국에서도 제도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금융위원회도 그렇고 거래소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금투협에서도 계속해서 STO 관련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네. 것들이 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가이드라인 나온 걸 보면은 예. 이 작년 9월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증권형 토큰 규제 정비 방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서 발행 분야에서의 규제 정비,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유통 분야의 가이드라인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축으로 발표를 했고요. 네. 근데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좀 더 구체화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이 올해 이제 1월 혹은 2월 초에 나올 거라고 업계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거기서 보시면은 발행 쪽은 발행 쪽은 이제 계좌 관리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계좌 관리 기관이란 뭐냐면 기존의 전자증권 제도가 있는데 예. 이 전자증권 제도상 고객의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이 회사를 계좌 관리 기관으로 하는데 이제 이 계좌 관리 기관이 증권 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 발행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라라고 했고요.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발행된 증권 토큰을 예탁결제원이 그
등록 심사와 총량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자증권처럼 그 말씀하신 대로 예탁 결제원이 할 일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분산 원장이 아직은 법적 효력이 인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권리의 그 증명을 예탁 결제원을 통해서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분산 원장인데 또 예탁 결제를 그렇죠. 한다는 것도 좀 둘 다 하는 좀- 겁니다. 둘 다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과도기 상황이니까 둘 다 하는 거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분산 원장의 등록을 분산 원장의 기록을 하게 되면 예. 그거 자체의 권리를 인정하겠다라고 독일은 그렇게 하고 있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거 되게 큰 거네요. 그러면은 이제 많이 바뀌겠죠. 근데 아직은 국내는 그렇게 가면 너무 좀 혼란스러우니까 그렇게는 안 갈 것 같고 네. 미러링을 통해서 둘 다 올려. 분산 원장에도 올리고 예탁원에도 올려. 이렇게 해서 가다가 이제 향을 어떻게 갈지는 이제 시장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고 유통은 이제 장내 유통은 KRX가 담당을 한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담당한다 나와 있고요. 근데 다만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는 기존의 증권 인프라를 쓴다. 예. 왜냐하면 되게 다자간 경쟁 매매 시스템이다 보니까 거래량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기존의 블록체인을 쓰게 될 경우에는 거래가 잘 안 될 것이다라는 걸 우려해서 증권 인프라를 쓰게 했고요. 그럼에 따라서 토큰을 떼고 다시 증권을 상장시키는 겁니다. 약간 이게 좀 복잡한데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증권 토큰을 발행했어요. 이 발행한 증권형 토큰은 증권사들이 위주가 되는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될 겁니다. 토큰의 예. 형태로. 그러다가 상장을 하고 싶으면 토큰의 속성을 떼고 그 한국거래소의 디지털 증권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증권형 토큰이 거래되는 시장은 장외 시장으로 증권사들이나 네, 이제 금융사들이 맞습니다. 따로 거래를 따로. 하다가 네. 이거를 공개 상장을 하고 싶으면 네. 토큰 형태가 아니고 진짜 스탁처럼 주식처럼 기존 상장을 증권, 한다는 얘기죠. 전자증권으로 해서 어,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사실 크립토라고 보기가 어렵게 어렵- 되는 거군요. 그쵸. KRX의 그래서 한국거래소의 디지털 증권 시장은 그냥 증권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나온 투자계약증권과 신탁수익증권의 장내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융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계약증권 써봐봐라고 했고, 야 이거 거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장내 시장은 그 한국거래소에서 마련해 줄 거야. 약간 이런 의미인 거죠. 이 가상자산과 약간 증권시장 중에 무게를 두자면 증권시장에 가까운 그쵸.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 네, 처음에는 그렇게 가겠다고. 어. 네. 그러면 이제 크립토 업계에서는 좀 반겨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크립토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죠. 네. 아니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장외 시장을 봐야 되는데, 그럼 장외 시장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양한 유통 플랫폼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유통 플랫폼, 그러니까 A라는 유통 플랫폼이 있고 B라는 유통 플랫폼, 그러니까 대부분은 증권사가 할 건데 뭐 A, B, C, D가 있으면 A라는 유통 플랫폼, 즉 A라는 증권사가 만든 이 유통 플랫폼은 예. A 그 증권회사에 등록된 고객들끼리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장외 시장이 다 이렇게 분절화돼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가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왜냐하면 소규모 장외 시장을 만들어줬다고 하지만 예. 거래가 활발히 안 되는 것도 투자자 보호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런 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발족을 했죠. 최근에 넥스트트레이드라는 대체거래소. 예. 이 대체거래소가 그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 거래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계속 내비쳤고요. 예. 실제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양한 플랫폼 사이에 ATS가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서 토큰이 거래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자간 상대 매매에서 경쟁 매매 같은 형태로 좀 돌아가는 거죠. 좀 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지금 구조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이게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에도 좀 정립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권 토큰 관련돼서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또 방송에서 짧은 시간 다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너무 예. 큰 이슈여가지고. 예. 네, 조만간에 이제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네네. 그때 한번 또 모셔서 얘기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의 이용재 매니저와 함께 오늘 STO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